아내의 이혼 통보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한준호는 전기포트가 끓는 소리를 들으며 식탁 의자를 당깁니다. 신문 대신 태블릿을 켜지만 화면은 잠금 상태로 멈춰 있습니다. 부엌에서는 이정희가 렌지 타이머를 눌러 국을 데우고 있습니다. 타이머가 끝날 때마다 짧은 경보음이 규칙적으로 울립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한준호, 올해 62세로 전직 은행지점장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평생 가정밖에 모르던 아내 이정혜, 그리고 외동딸인 서윤이 이렇게 3명입니다. 그는 가족들에게는 무심했지만 오로지 직장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그것이 가족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년퇴직을 해서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생을 즐겨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순간 불행은 어느덧 그의 옆에 바짝 다가와 있었습니다. 과연 한준호 씨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가정에 무심했던 한 가장의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희는 한 달 전 건강검진 결과지를 냉장고 옆 자석에 붙여두었습니다. 재검 권유라는 글씨가 붉게 밑줄 쳐져 있습니다. 준호는 그 글자를 여러 번 보았지만 갱년기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정희는 종합병원 외래를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몸 챙겨라고만 말하고 정확한 진단명을 묻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가계부가 반쯤 열려 있습니다. 페이지 사이에는 병원 영수증과 처방전이 끼워져 있습니다. 혈액종양내과라는 인쇄가 선명하지만 준호의 시선은 가격 항목에서 멈춥니다. 그는 생활비 계산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쳐진 병원 예약일도 눈에 들어오지만 곧 시선을 거둡니다. 정희가 국그릇을 내려놓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멍처럼 푸른 자국이 보입니다. 체열 때문이겠지요. 준호는 물어보려다 그만둡니다. 대화가 길어질 것 같아서입니다. 가게 앞 분식집,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정희가 짧게 말합니다. 준호는 습관처럼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래. 대화는 거기서 끝납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희는 현관 앞에 작은 캐리어를 꺼냅니다. 여벌 옷 몇 벌과 세면도구, 얇은 담요가 차곡차곡 들어갑니다. 준호는 그 광경을 보고도 여행 가방인가 싶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냅니다. 화면에는 서윤, 오늘 저녁은 너 알아서라는 문장이 잠깐 떠오릅니다. 오전 내내 집은 조용합니다. 정희는 안방과 거실을 천천히 돌며 서랍을 정리합니다. 사진 몇 장을 골라 얇은 봉투에 넣습니다. 침대 머리맡 서랍에서 작은 약통이 발견됩니다. 뚜껑 안쪽 라벨에 복용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점심 무렵 준호는 분리수거를 들고 나갔다가 우편함을 확인합니다. 진료 예약 안내 엽서가 한 장 들어 있습니다. 외래 목 10시 30분, 체열 9시 50분. 그는 엽서를 접어 가계부 속에 끼웁니다. 이따가 달력 옆에 붙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오후가 기울 때 정희는 식탁 위를 깨끗이 비웁니다. 행주로 유리 테이블을 닦고 물기를 다시 한번 닦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하얀 봉투를 꺼냅니다. 봉투 앞면에는 준호 씨에게라고 쓰여 있습니다. 뒤편에는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습니다. 준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의 손에는 마트 봉지가 들려 있습니다. 저녁은 간단히 먹자. 그가 말하자 정희는 살짝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는 시계를 보고 외투를 집어듭니다. 서윤이 오늘 야근이에요. 정희가 짧게 말합니다. 그래, 늦는다더라. 준호는 슬리퍼를 벗으며 대답합니다.
정희는 신발을 신고 문 앞에서 잠깐 멈춥니다. 그녀는 식탁 위 봉투를 손끝으로 한 번 더 눌러 평평하게 만집니다. 달력의 네일 칸에는 파란 볼펜으로 적힌 글씨가 보입니다. 1일차 식탁?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저녁 7시 확인이라고 덧붙여 있습니다. 정희는 숨을 고르고 현관문을 엽니다. 문이 닫히고 거실은 갑자기 넓어집니다. 준호는 봉투를 보지 못한 채 장을 정리합니다. 냉장고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누릅니다. TV 화면이 켜지지만 소리는 꺼져 있습니다. 한동안 화면만 바라보던 그는 목을 풀며 일어섭니다. 식탁에 다가가자 하얀 봉투가 눈에 들어옵니다. 정갈한 글씨가 조명 아래에서 반짝입니다. 그는 잠시 손을 멈춥니다. 그리고 봉투를 들어 올립니다. 봉투 안에는 혼인신고서, 사본과 이혼합의서 초안이 들어 있습니다. 맨 위에는 짧은 문장이 적힌 메모가 있습니다. 서로를 돌보는 일은 존중해서 시작합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조용히 흘러갑니다. 그는 메모를 다시 읽고 달력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1일차 식탁이라는 글씨가 선명합니다. 그 아래 2일차 정류장, 3일차 도서관이라는 작은 메모도 보입니다. 준호는 종이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습니다. 창문 밖에서 가을바람이 커튼을 밀어 올립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식탁 유리를 바라봅니다. 유리 아래 끼워둔 옛 가족사진 속에서 과거의 자신이 신문을 들고 있습니다. 정희는 아이의 어깨를 쓰다듬고 있습니다. 사진 속 장면이 현재와 겹칩니다. 준호의 손가락이 유리 위를 천천히 문지릅니다. 거실 조명이 한번 깜빡이고 집안이 조금 어두워집니다. 그는 휴대폰 시계를 보며 잠깐 망설입니다. 정희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하지만 번호만 바라보다가 통화를 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메모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붙어 있습니다. 말하기 어려웠던 이야기, 일주일에 나눠 적었습니다. 글씨는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준호는 숨을 길게 내쉽니다. 내일 저녁 7시라는 시간이 머릿속에 박힙니다. 그는 TV를 끄고 식탁의자 등을 정리합니다. 현관 쪽에서 가벼운 진동음이 울립니다. 문 옆 신발장 위에 정희의 약 봉지가 놓여 있습니다. 라벨에는 복용 시간이 오늘 저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준호는 약 봉지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식탁 위에 내려놓습니다. 집은 고요합니다. 그는 불을 끄지 않고 거실 소파에 기대 앉습니다. 천장 조명이 식탁 위 봉투를 환히 비춥니다. 봉투의 그림자가 유리 위에서 길어집니다. 밤은 아직 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지 않는 부엌은 희미하게 젖어 있습니다. 한준호는 식탁 앞에서 커피를 들고 앉아 정희가 적어둔 달력을 바라봅니다. 1일차 식탁 아래로 2일차 정류장, 3일차 도서관이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보입니다. 어제 그녀가 남긴 봉투와 함께 적어둔 메모였죠. 준호는 그 글씨를 가만히 손끝으로 짚습니다. 휴대폰을 켜보니 미발신 문자 하나가 저장돼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쉬어. 내가 먼저 나갈게. 정희가 어제 오전에 남겼던 문자인 듯 했습니다. 그는 답장을 쓰려다 그만둡니다. 대체 어디로 간 걸까? 병원일까? 아니면 정말 이혼 이야기의 시작일까? 그는 회사 후배였던 장기태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기태야, 이 나이에 이혼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 수학이 너머에서 기태는 요즘 세대는 존중이 더 중요하다잖아요 라며 웃습니다. 그 말이 가볍게 들리지만 준호의 마음 한켠에 박힙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결혼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젊은 시절 정희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던 자신. 그 표정이 지금의 얼굴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는 사진을 떼어내 손바닥 위에 올려둡니다. 한숨이 저절로 새어나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가계부와 병원 영수증이 그대로 꽂혀 있습니다. 혈액 종양내과 외래 진료비 4만 6천 원. 그는 고개를 숙입니다. 며칠 전 그녀가 병원에 다녀온 것을 알았지만 그냥 건강검진이라 여겼습니다. 그게 단순한 검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치자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정희가 늘 앉던 의자에는 얇은 스카프가 걸려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만지작거리며 자리에 앉습니다. 의자 위의 공기가 아직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정희가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그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점심 무렵 딸 서윤이 집에 들렀습니다. 그녀는 급히 들어와 냉장고를 열고 생수를 꺼냅니다. 엄마, 오늘도 병원 갔어요? 라는 질문에 준호는 멈칫합니다. 글쎄다, 그게 무슨 소리냐? 서윤은 잠시 주저하다 말합니다. 엄마 몸이 안 좋다고 병원 다녔는데 혹시 몰랐어요? 그 말에 준호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는 의자를 뒤로 밀치며 달력을 바라봅니다. 메모가 눈에 더 또렷하게 들어옵니다. 2일차 정류장. 그는 그 밑에 파란 펜으로 동그라미를 칩니다. 서윤아, 엄마한테 연락되면 바로 말해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딸은 불안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울립니다. 준호는 잠시 두 눈을 감습니다. 어제의 봉투, 오늘의 달력, 그리고 병원 영수증이 머릿속에서 얽힙니다. 정희가 남긴 단서들은 어쩐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집어들고 코트를 걸칩니다. 정류장 그곳에 무언가가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문을 나서며 그는 달력의 마지막 줄을 힐끗 봅니다. 7일차 식탁. 시작과 끝이 같은 장소라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립니다. 그는 숨을 내쉬며 현관문을 닫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이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한준호는 이른 아침 코트를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달력에 적힌 2일차 정류장이라는 글씨가 머릿속에 맴돕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코트 깃이 뒤로 젖혀졌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영수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며칠 전 발견한 병원 진료비 영수증이었습니다. 정류장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젊은 직장인, 학생,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 그 사이에서 준호는 낯익은 얼굴 하나를 발견합니다.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박순옥이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다가가 말을 겁니다. 박 사장, 요즘 정희 못 봤어요? 박순옥은 의아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봅니다. 어머, 병원에 입원하셨다면서요? 지난주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말에 준호의 몸이 굳습니다. 입원이라니. 그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함을 깨닫습니다. 어디 병원이라고 하던가요? 서울 쪽 큰 병원이라던데 따님이 같이 갔어요. 박순옥은 짧게 대답하고 물건 정리에 다시 집중합니다. 준호는 한 발자국 물러나며 손으로 머리를 감쌉니다. 서윤이? 병원? 그제야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겁니다. 서윤아, 엄마 병원에 입원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서윤은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합니다. 아빠, 엄마 한동안 말씀드리지 말라 했어요. 준호의 손이 떨립니다.
그는 낮게 묻습니다. 대체 어디 병원이냐? 서울 성모병원이에요. 혈액암이라는데 자세히는 저도 아직 잘 몰라요.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통화를 마친 뒤 준호는 길가 벤치에 앉습니다. 정류장 옆 벤치에는 누군가 남기고 간 커피 캔이 식어 있습니다. 그는 시선을 돌리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길 건너 버스 광고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랑한다면 늦기 전에 표현하세요. 그 문구가 마음속을 세게 때립니다. 정희의 메모와 병원 영수증이 머릿속에서 겹쳐집니다. 그는 조용히 주먹을 줍니다. 지금이라도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 택시를 세웁니다. 서울 성모병원이요. 기사에게 주소를 말하고 시트를 깊게 눌러 앉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진동하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심했던 지난날의 모든 순간이 바늘처럼 가슴을 찌릅니다.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정문에는 입원실 면회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아내의 이름을 말합니다. 이정혜 씨 입원하셨나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10층 병동으로 옮기셨습니다. 가족분이시죠? 그는 잠시 말문이 막혀 고개를 끄덕입니다. 엘리베이터 안 천장이 비치는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보입니다. 문이 열리자 하얀 복도의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묻습니다. 가족분이세요? 잠시만요. 그녀는 클립보드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퇴원 수속 밟으셨습니다. 퇴원이요? 어디로 가셨죠? 자택으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는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병원 문을 나서며 손에 쥔 진료기록 복사본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 서류 맨 아래에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진단명 급성 골수성백 혈병. 글자가 눈앞에서 흔들리듯 어지럽습니다. 그는 병원 계단에 주저앉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집니다. 정희는 알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른 척하며 지나간 모든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낮게 중얼거립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너무 늦게 흘러나온 탄식이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한준호는 밤을 거의 새웠습니다. 서류 위 붉은 도장, 급성 골수성백 혈병, 그 글씨가 눈앞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피곤해하고 약을 챙기던 이유를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토록 감췄을까? 그는 그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아침 커튼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올 때 준호는 책상 위 달력을 다시 펼쳤습니다. 3일차 도서관. 그 글씨를 오래 바라보다가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정희가 자주 가던 동네 공립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출근길 인파 속에서도 그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도서관 안은 조용했습니다. 종이 냄새와 낮은 히터 소리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서 김민정이 익숙한 얼굴을 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한 선생님. 부인분 어제도 오셨어요. 그 말에 준호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어제요? 네, 책 2권 반납하고 존중의 심리학은 다시 빌려가셨어요. 많이 좋아지신 줄 알았는데. 사서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열람대에서 책 1권을 꺼냈습니다. 이거요, 부인분 자리에서 발견된 메모가 있어요. 그녀는 책갈피에 끼워진 쪽지를 건넸습니다. 종이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 씨, 다음 페이지를 꼭 읽어주세요. 그는 손끝으로 종이를 펴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밑줄이 빽빽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사랑이 오래가는 이유는 존중 때문이다. 존중은 말보다 행동으로 드러난다. 준호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문득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는 책을 덮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왜 이 책을 반복해서 빌렸는지, 왜 봉투에 존중이라는 단어를 남겼는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배려가 아닌 존중을 원했던 것입니다. 사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 어제 도서관 나오시면서 친구분이랑 통화하시더라고요. 권수자 씨라고 병원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그 이름을 듣자 준호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정희의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자 씨, 정희 거기 있나요? 수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 씨 아직 몰랐군요. 정희 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어요. 그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도서관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마치 모든 소리를 삼키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급히 택시를 잡아타며 병원 주소를 물었습니다. 손에 쥔 책이 구겨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이요, 맞죠? 기사의 고개가 거울 너머로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노을빛이 번지며 도시는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향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안내판에는 호스피스 병동 보호자 외 출입 금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이정희 환자분 가족이세요? 오늘 하루 종일 선생님 이름만 찾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준호의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면회 시간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숙이며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내일 아침 직접 전해드리려 했는데 부인께서 미리 남기셨어요. 봉투에는 당신에게 남은 7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봉투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문 너머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며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얀 병실 안쪽에서 아주 약한 숨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다섯째 날 새벽 병원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자동문 옆 커피 자판기 불빛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한준호는 의자에 앉아 밤을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가슴 주머니에는 정희가 남긴 봉투가 구겨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꺼내려다 망설였고 손끝만 스쳤습니다. 새벽 5시 40분 간호사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남편분,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부인께서 깨어나셨어요. 그는 벌떡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안은 희미한 불빛과 기계음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이제야 왔어요? 그 말에 준호의 목이 막혔습니다. 미안하다, 나 너무 늦었지. 정희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아직 하루 남았잖아요. 그녀는 침대 옆 탁자 위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그거 마지막이에요. 집에 가서 열어봐요.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확인하자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벽빛이 천천히 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내일 아침까지만 버텨줘. 그러나 아침이 밝기도 전에 심장 모니터음이 변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달려와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의사들이 들어와 분주하게 움직였고
그 순간 준호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숨결이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호. 모니터음이 일직선으로 바뀌며 병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은 오전 6시 17분입니다. 그의 손등 위로 정희의 온기가 아주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움직이지 못한 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부인께서 남편분에게 직접 전해달라 하셨어요. 그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하루, 그리고 나의 사랑.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향 냄새가 공간을 채우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낮게 섞였습니다. 준호는 영정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정희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젊어 보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흐려졌습니다. 딸 서윤이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아빠 걱정을 했어요. 그 말에 준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국화를 올렸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숨결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그는 식탁 위에 앉았습니다. 정희의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늦을 수도 있지만 후회로 끝나선 안 돼요. 그는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울지 못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집안은 정희가 떠난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현관 앞에는 아직 수거되지 않은 장례식장 화환 카드가 놓여 있었고, 거실 구석에는 그가 입었던 검은 상복이 덩그러니 걸려 있었습니다. 한준호는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소리가 사라진 듯 고요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칠째 그대로 놓인 찻잔 2개가 있었습니다. 한 잔은 비어 있고 한 잔엔 마른 찬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는 정희가 쓰던 찻잔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손끝으로 닦아낸 잔 표면에는 얇은 립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갑자기 죄어옵니다. 책상 위엔 정희의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례식 때 딸 서윤이 건넨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이걸 아빠 책상에 두라고 했어요. 준호는 천천히 표지를 열었습니다. 내지는 부드럽게 달아 있었고 글씨는 단정했습니다. 오늘도 남편은 신문을 읽는다. 그래도 난 밥을 차린다. 남편이 변할 수 있다면 나는 그걸 보고 싶다. 내가 없어도 잘 지내길. 이제는 존중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길. 짧은 문장들이 조용히 그를 때립니다. 그의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그는 마지막 장을 덮고 깊은 숨을 내쉽니다. 달력의 마지막 메모가 떠오릅니다. 7일차 식탁. 그가 처음으로 아내의 메모를 무시하지 않고 따라가 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주방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찬장을 열자 아내가 늘 정리해두던 그릇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릇을 꺼내고 밥을 짓기 시작합니다. 밥 냄새가 퍼지자 집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는 국을 데우고 반찬을 덜며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손놀림으로 상을 차립니다. 마지막으로 숟가락 2개를 나란히 올립니다. 식탁에 앉은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반대편 의자는 비어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 숟가락을 뜨며 중얼거립니다. 정희야, 오늘은 내가 밥했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그는 휴대폰을 꺼내 식탁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 속 그는 오랜만에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인화해 작은 액자에 넣습니다. 그리고 액자 아래에 손글씨로 적습니다.
이제 존중을 배운 사람.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열자 딸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아빠, 밥 냄새 나네요. 직접 하셨어요? 그녀의 눈빛에 놀람과 안도감이 섞여 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 하나를 당깁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습니다. 짧은 대화 속에서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엄마가 그걸 원했을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립니다. 준호는 대답 대신 국을 한 숟가락 뜹니다. 그 국물의 짠맛이 묘하게 눈물 맛과 닮아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준호는 봉투 하나를 서류철에서 꺼냅니다. 그는 아내가 남긴 보험금과 저축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그 돈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쓰이길 바랐습니다. 그는 국가유공자 복지재단 기부 신청서를 꺼내 사인을 합니다. 펜촉이 종이를 누를 때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서류를 봉투에 넣고 우체통에 넣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봅니다. 빛바랜 커튼 사이로 석양이 비춥니다. 식탁 위의 액자가 노을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불을 끕니다. 오늘만큼은 집안이 조용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2월의 찬 바람이 여전히 매서웠지만 한준호의 발걸음은 전보다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코트를 여미고 작은 종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정의의 일기장과 매년 들르기로 결심한 도서관 대출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 그날은 정의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30일째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서자 온기가 그를 감쌌습니다. 창가에는 익숙한 사서 김민정이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오셨어요. 부인분이 좋아하시던 책, 아직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존중의 심리학이라 적힌 표지를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책을 받는 그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책을 펼치자 안쪽에 붙은 대출 카드가 눈에 띄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는 이정이라는 이름과 함께 마지막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책을 읽는다면 이제는 존중을 알겠죠. 준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문장이 마치 대화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책을 품에 안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책장 위로 내려앉고 종이 냄새가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페이지를 넘기며 아내가 밑줄 친 문장을 따라 읽었습니다. 사랑은 존중 위에 세워질 때 오래간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결혼 30년의 답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책장 위를 천천히 따라가며 마치 그녀의 손을 잡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도서관은 고요했습니다.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출입문 앞에서 사서에게 인사했습니다. 이 책 다음 달에도 빌릴게요. 물론이죠. 김민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나와 찬바람을 맞았습니다. 밖에는 눈발이 희미하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정류장 앞 벤치에 앉아 그는 손난로를 켰습니다. 버스들이 오가며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이들을 바라보다가 손을 꼭 잡은 노부부를 보았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가방을 들어주고 아내가 미소를 짓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겠네. 존중이 사랑의 모양이란 걸. 그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자 마음속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바람에 무언가가 그의 발끝으로 굴러왔습니다. 붉은 스카프였습니다. 그는 스카프를 들어 올려 손에 감쌌습니다. 매듭 끝에 아내의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며
그의 어깨를 덮었습니다. 그는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며 마치 누군가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그는 책을 품에 안고 다시 도서관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두 줄로 남았습니다. 그 옆에는 함께 걷는 듯한 또 한 줄의 희미한 흔적이 따라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국을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야, 고마워. 내가 내 삶을 가르쳐 줬어. 1년이 흘렀습니다. 안양의 봄은 예년보다 따뜻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거리에는 가족과 연인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준호는 흰 셔츠 위에 얇은 베이지색 재킷을 걸치고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매주 화요일마다 노년 상담 자원봉사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이제 전직 은행 지점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상담 대상은 40년을 함께 살아온 노부부였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고 아내는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랑은요, 표현보다 존중이 먼저예요.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게 시작이죠.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준호는 미소 지으며 따뜻한 차를 권했습니다. 그는 아내 정희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함께였습니다. 그의 왼손 약지에는 아직도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햇살이 반지 위에 닿자 은은한 빛이 번졌습니다. 상담이 끝난 뒤 복지관 앞 벤치에 앉은 그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작게 존중의 기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는 오늘의 상담 내용을 메모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페이지 한 구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존중은 사랑의 완성형이다. 해가 기울 무렵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 화분엔 정희가 생전에 심은 동백이 붉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는 물을 주며 손끝으로 꽃잎을 살짝 만졌습니다. 꽃잎에서 전해지는 감촉이 따뜻했습니다. 잘 지냈지, 정희야. 거실로 들어오자 식탁 위에는 두 개의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하나는 정희가 생전에 쓰던 잔이었습니다. 그는 차를 우려 두 잔을 모두 채웠습니다. 김이 오르는 찻잔 사이로 노을빛이 번졌습니다. 그는 맞은편 의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로 내가 좀 나아졌어요. 사람 말을 듣는 법을, 기다리는 법을, 그리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지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식탁 위의 사진 액자 속 정희가 햇살을 받으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마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사랑은 늦게 배워도 괜찮다. 단 배운 것을 실천하면 된다. 그는 펜을 들어 조용히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오늘도 존중으로 사랑을 이어갑니다. 창문 밖에서는 새 한 마리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 새를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노을빛이 창문을 스치며 집안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그는 두 잔 중 하나를 들어 마셨습니다. 찻잔의 온기가 손끝에 닿자 미소가 천천히 퍼졌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야,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나는 이제 사랑이 뭔지 압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 대신 평온이 자리했습니다. 그날 밤 시계 초침은 부드럽게 흘렀고 집안은 오랜만에 완벽한 고요에 잠겼습니다. 사랑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순간 늦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후회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하루 되세요.